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리적 문장론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편지를 쓰더라도 사실은 문장 하나하나가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꾸를 하기 힘들죠. 거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논리라는 것은 정확하다는 이야기고,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논리가, 더 정확한 논리가 없는 이상은 이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나 사례연구 계획서나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이런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문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사회적 신뢰, 그리고 학문적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신뢰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글을 무조건 쓰는 것, 시적으로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문장의 출발점은 뭐냐면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문장인데, 그리고 내가 주장한 바를 잘 전달하는 것이 문장인데, 그 문장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를 활용한 문장입니다. 문장을 어떻게 쓰면은 그 문장은 논리적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없이 이야기하는 때는 그러니까 그냥 심심풀이나 시간 때우기 위해서 어떤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여러분의 목적이 있거나 여러분의 풀어야 할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주제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이 해결하기 힘들고 여러분의 주장이 전달되기 힘들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근거가 어떤 정확한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탁상공론이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연구면 연구의 목적, 그러니까 다음째 다른 어떤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도 아무런 대화의 결과가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배가 산으로 갔다. 또는 지금까지 누구를 더 위해서 이걸 했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대화의 주제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을 갖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사실을 설명할 겁니다. 좋더라, 아주 좋더라, 매우 좋더라, 상당히 좋더라. 여러분 이 말의 차이점을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당히 좋더라고, 아주 좋더라고 뭐가 어떤 차이가 있죠? 추상적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좋다는 수치를 갖다가 10으로 봤을 때 5번의 경우는 7이고 어제는 9라면 분명히 2라는 차이가 정도로 내가 좋음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겠죠. 앞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사실이고 뒤쪽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절대로 추상적인 사실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광범위한 영역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 문제 또는 사례 문제를 갖다가 모든 마케팅 문제, 모든 광고 문제, 모든 촉진 문제, 모든 어떤 제품 문제를 하겠다, 또는 모든 회사 문제를 하게 된 순간에 벌써 그것은 답을 내기 힘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째 모호한 근거가 있을 때, 그 근거가 모호할 때, 야 누가 하더라, 이렇다더라, 소문 듣고 문제를 그걸 갖고 이 문제를 삼고 하게 되면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추상적인 사실이나 너무 넓은 영역이나 모호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는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주제가 정해지지 않고 뭘 하는지 모르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이 탁상공론을 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왜? 주장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장의 근거를 하려고 하면 탁상공론을 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탁상공론이 뭡니까?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온갖 추상적인 이야기, 광범위한 이야기,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그 말 뜻은 알아듣지만 어떻게 해야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탁상공론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그죠? 부정확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거나 또는 오류가 많을 경우에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근거가 없거나 오류가 많을 경우에 다 오류, 무근거, 부정확, 비현실적인 내용일 때는 탁상공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례 연구를 한다거나 논문을 쓸 때 이 탁상공론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실증 연구를 하고 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인터뷰를 하고 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전문가 면담을 합니까? 책에 나오는 내용 또는 여러 가지 문서상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2차 자료라 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고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의 연구에 여러분의 주장에 그대로 쓰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써야 되겠죠. 확인하기 위해서는 책상 머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담당자를 찾아가 만나본다든지 그 회사가 광고하는 매장, 광고를 만드는 어떤 회사를 찾아가서 전문가하고 면담을 한다거나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와 대화한다거나 그 회사에 판촉하는 사원과 대화한다거나 뭔가 그 회사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류상으로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탁상공론은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입니다. 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써 있는 것은 모두가 참입니까? 전부 다 진실입니까? 모두 다 정입니까? 거기서는 엄청난 음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어떤 과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뭘 해야 한답니까? 레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소풍을 갈 때 내일 다음 주 일주일 한 달 뒤 소풍 갈 때마다 미리 정할 때는 뭘 보고 정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소풍 갔을 때 비가 오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람하고 일정이 많이 겹치지 않을까 이걸 우리는 영어로 레인 체크를 합니다. 가기 전날은 또 혹시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레인 체크를 하죠.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우산을 들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탁상공론은 레인 체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인 체크를 필요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레인 체크를 미리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 회사의 최소한 마케팅 담당자나 그 회사의 매장이나 그 제품의 어떤 광고에 대한 어떤 상황을 체크를 하고 문제를 해야 되지. 인터넷 보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또는 책상 위에서만 그러니까 논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 출근할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회사는 곧 망합니다. 왜? 현실 감각이 없고 부정확하고 근거 없는 또는 오류가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탕상공론을 통해서 연구 계획서를 만들거나 사례연구 계획서를 만들거나 논문 계획서를 만들거나 여러분 일정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아침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전 딴판에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얻게 되죠.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되죠. 강으로 가야 되죠. 물 있는 곳에서 물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계획을 잘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이 그림에서처럼 그러니까 바위 위에 배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배는 어디에 쓸 겁니까? 아무도 소용없는 헛수고를 한 겁니다. 배가 여기까지 왔어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어떻게 모르죠. 뭐 신기한 이야기 또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배의 원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항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항해도 못하고 관광도 못하고 고기도 못 잡는 이 배는, 산으로 간 배는 아무데도 쓸모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잘못 잡으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결국은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호하게 문장을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명작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려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울려야 되고 나를 위해서 울려야 되고 종이 울리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울려도 아무도 듣지 않거나 울려도 그것의 가치를 못 느끼면 종은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종은 울림의 가치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적 한 바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선정해야지만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종은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의사전달을 잘해야 되는 거죠. 문장을 쓰든 말로 하든. 그러니까 의사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전달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대화하거나 논리적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주장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책으로 써서 글로 써서 그러니까 논리적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논리적 대화는 그렇더라도 논리적 대화의 원천은 뭐겠습니까? 논리적 문장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논리적 문장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문장은 왜 중요합니까?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모든 사회 발전의 기초죠. 논리적 문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쓴 글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그 당시 생활이 어땠고,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 어땠고,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고, 그 당시에 과학기술은 어땠다. 라는 게 문장으로 남아있음으로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인류는 발전해 왔던 겁니다. 역사는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문화는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 문장은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됩니다. 논리적 문장은 글로 쓰여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를 갖다 정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자기 보고서를 써본 학생이 있는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써봤으면 느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내가 지금 내일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렇지만 써본 학생과 써보지 않은 학생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죠. 왜? 여러분 쓰기 전에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시간과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쓰려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거나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 중에 무엇이 중요했던가를 그러니까 어떤 잊고 살았거나 생각하다 보니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논리적 사고의 출발점이 논리적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 사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쓰다 보니까 결론도 좋아집니다. 논리적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타당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 바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 문장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글쓰기 연습, 그래서 연구계획서나 또 발표나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논리적 사고란 것은 여러분들이 행동적, 직관적 어떤 사고에 조금 대응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란 것이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논리적 쪽은 감정적이보다는 약간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념적입니다. 그리고 논리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밖에 있는 나무를 보고 붉은색 단풍이 든 나무를 보고 푸르다고 이야기한들 뭐 누가 무슨 문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그게 용납됩니까? 시에서는 용납되겠죠. 왜? 그거는 가치를 그러니까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감정적 가치를 보니까. 그렇지만 이성적 가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푸른 잎이 달린 나무를 보고 붉다고 한다거나 붉은 잎이 달린 잎을 보고 푸르다 한다거나 이렇게 색깔을 못 보면 뭡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생명 내지는 우리가 어떤 장애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성적으로 봤을 때.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없어요. 시인이 지금 이 밖에 있는 나무들이 푸른 녹음이 짙었는데 저것은 저 녹음이 나에게는 붉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밖에 저 나무 보이죠? 색깔이 붉지요? 푸른 나무를 보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 교수님 정신 나갔구만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그 중에서 이성적인 부분 그죠? 특히 추론적인 짐작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적 사고의 핵심은 뭐냐? 논리가 정리해야 되는 일관성 있는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일관성 있다는 이야기는 투명하고 그 다음 주에 항상 같고 붉은 것은 붉은 것이고 푸른 것은 항상 푸른 것입니다. 맑은 것은 맑은 것이고 흐린 것은 흐린 것입니다. 그럼 맑다 흐리다의 기준은 뭐 탁도를 본다든지 청도를 본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뭔가 기준을 갖고 그것을 설명할 때 이것을 그러니까 잣대를 갖고 설명할 때 이것을 논리적 사고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논리적 기결, 결론을 그죠? 내려 그러면 뭔가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는 딴 게 아닙니다. A는 B다가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례를 들었습니다. 광고비를 올리니까 매출이 늘어날. 특히 SNS 광고를 올리니까 다른 이 광고비 올린 것보다 더 매출이 높더라. 그러니까 나는 SNS 광고비를 높이기를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논리적 기결이죠. 광고비 정액 하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특히 SNS 광고비가 투자 효과가 상당히 높더라. 그렇지만 신문 광고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신문 광고를 해야 되죠? 라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기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기결에 따르는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문장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조직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은 사실은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가장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 문제도.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 개인적 생활에 성공한다는 것,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는 것, 좋은 의사결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논리적 문장을 통해서 개인적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조직적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사회적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중요하고 여러분이 싸움 서로 말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뭐를 갖고 여러분들은 판사는 뭐를 갖고 이 판단합니까? 누가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보다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피고 편을 들어줄 것이고 피고가 주장한 것보다 원고의 주장이 타당성이 높다 하면 원고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건 뭡니까? 타당성이란 말은 뭡니까? 논리적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갈등,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사회 갈등, 모든 분쟁, 개인 분쟁이든 조직 분쟁이든 사회 분쟁이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같은 것도 모두가 다 논리적 문장으로 해결한다. 학문도 바로 이런 정의로운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를 명백하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어지는 말들의 논리관계가 문장의 구조가 되고 이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더라. 결국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이어서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쓸 때는 그에 알맞는 접속 의미나 접속 부사를 사용하게 되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고, 파스칼도 죽었고,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 세종대왕도 죽었다. 이 모두가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은 죽는다.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역이든 귀납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이 흐름에 따라서 논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리로 거꾸로 보는 역적, 전환, 결론, 조건, 첨가, 원인, 이유, 목적 등의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접속을 잘 해서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또한 뭐 이렇게 그죠? 그런 의미를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사령고 계획서 또는 본 계획서를 할 때 이 문장들을 다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 문장 하나가 논리적이다는 건 중요하지만 명제로서 문장이 여러 개 연결돼서 이것이 다 논리적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문장을 쓰는 게 좋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ARG 원칙을 충실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ARG. 이 RG는 무엇인가? 객관적인 사실을 이유 있는 주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주장하는 내용이 acceptable 해야 됩니다. 수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 문장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장이 누가 봐도 그건 말이 되네. 근데 그 주장을 더욱더 근거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주장을 하는가 하는 이유, relevant한. 이 주장이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 이 주장에 어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정확할 때 주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주장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relevant 해야 된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장을 이 맞다는 것을 보강하는, 확인하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RG는 acceptable, relevant, ground. 이게 ARG. 문장을 쓸 때 최소한 3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는 이것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은 논리적 문장을 만드는 출발점에 그러니까 섰다,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례를 그러니까 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논문의 서론이나 연구계획서입니다. 가장 논리적이어야 할 문장은 논문의 서론이나 연구계획서가 가장 논리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 여러분이 쓰는 모든 문장이 이 3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을 ARG 조건처럼 점검해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구계획서에 활용하는가, 최종 결과 보고서에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G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개념과 논리라는 개념과 논증이라는 개념, 이 3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진리라는 개념은 뭡니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죠. 그러면 그게 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리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왜 변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가 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논증이 됩니다. 우리 학문에서 진리, 논리, 논증, 특히 대학원 학생들은 이 진리, 논리, 논증이라는 이 3가지 용어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학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문 활동할 때 이 진리, 논리, 논증의 관계들을 갖고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실된, 참된 이치죠. 우주의 사고법칙에 또는 어떤 삶의 형이상학, 형이하학, 논리학, 자연과학, 윤리학 다 모두가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참된 이치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는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온갖 경험과 그 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외가 없을 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교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수단은 가장 첫 번째가 권위입니다. 스스로 고찰, 탐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담배 너무 피지 마. 담배 피우면 안 좋대. 담배 피지 마. 담배는 건강에 안 좋대.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 지금은 거의 진리로 됐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지? 폐가 나빠진대. 담배를 피우면은 폐에 이런 영향을 준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방송국에 TV에 그 의학 박사가 나와서 담배는 폐에 안 좋대 라고 이야기하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누가 하던 이야기를 그러면 아무나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의사, 그 분야의 어떤 어떤 연구를 하는 경험이 많은 유명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어느 정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직관이 있습니다. 직관은 딱 보면 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직관. 그러니까 이 직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동물적 본능이라는 이런 말도 하는데 예술처럼 예술은 어떻게 사과 하나 그려놓고 이게 너무 잘 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종교 쪽을 우리는 직관에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진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진리의 수단은 이성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추리하고 해보니까 이런 보편적 실수겠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직접 내가 경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노크의 경험론이 20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경험주의 회의론으로 버트랜드 러셀에서 반전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감각, 지각, 관찰 이런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진리로 이르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는 나에게도 진리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가 되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논증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주장을 갖다가 내 추론을 받아들이려 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논증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다른 사람하고 같아지려 그러면 내가 주장한 바를 다른 사람들이 믿어줘야 되고 따라줘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논증이 필요하다. 아규먼트, 논증, 토론을 하는 겁니다. 주장이 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할 때는 뭡니까? 진술, 프레미스가 있어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진술 근거. 이 근거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목이 많이 아프지? 목 캔디 안 먹어봐. 이렇게 좋대.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누가 이야기했냐에 따라서 그걸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지 않습니까? 논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논증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논증은 이미 옳다고 믿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이용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증을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이것이 좋다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옳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광고비를 갖다가 올리니까 매출이 올라가더라. 일반적으로. 특히 SNS 광고비는 일반 광고비 중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되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걸로 판단이 된다. 또는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쟁사나 이런 산업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니까 우리 회사는 SNS 광고비 너무 적다. 이걸 조금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가 논증이 되는 거죠. 딴 사람 봤을 때 내가 설명하는 사이의 내용들을 반박하지 않는 이상은 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딱딱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번 이 생각을 철저히 하고 나면은 평생에 여러분들 개인 문제, 조직 문제, 사회 문제를 하는 논리적 사고.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똑똑하다는 사람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 이야기가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 듣습니까? 똑똑한 사람 이야기 듣고 싶어요? 멍청한 사람 이야기 듣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 이야기 듣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논리적 말, 논리적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다. 근데 문장을 안 만들어도 여러분 사고가 논증을 통해서 항상 증거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명제입니다. A는 B다. 어떤 말을 딱 본 순간에 참 또는 거짓을 알 수 있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칸트가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 명제를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A는 B다라고 설명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가 설명이 되거나 양이 설명이 되거나 질이 설명이 되거나 모두가 설명이 된다. 자, A는 B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A는 B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것이 참으로 받아들입니까? 두 사람은 가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가 사이가 좋을 것이다. 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양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A의 오늘의 온도는 15도고 어제의 온도는 10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제보다 5도 높아졌다. 누가 봐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명제입니다. 양적인 면에서 명제입니다. 그 다음째 질적인 면에서 어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일이 좀 쉽더라. 그러면 상황이 정리가 되죠. 질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양적인 문제고. 그럼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모드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논문의 문장이나 모든 문장에서는 이런 관계를 설명하거나 양적인 분석을 하거나 질적 분석을 하는데 관계 분석, 양적 분석, 질적 분석입니다. 모드 분석이라는 개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모드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고 명제를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현실 명제는 A는 B다라고 딱 떨어지죠. 그렇지만 개연 명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렇게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리는 개연 명제랍니다. A는 B일 수 있다. 또는 A는 반드시 B이다. 필연 명제입니다. 조금 전에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 아버지는 A는 B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부자 관계다. 그런데 거기서 현실 명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은 부자 관계일 수 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확인돼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죠. 개연 명제니까. 필연 명제는 A는 반드시 B다.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사랑한다. 사실은 반드시는 아니겠죠. 부자 간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맞죠. 그죠? 그래서 A는 반드시 B다라는 이렇게 명제는 현실 명제, 개연 명제, 필연 명제인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현실 명제는 A는 B다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개연 명제는 그러니까 A는 B일 수 있다는 어떤 이 확인의 필요성, 부정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필연 명제는 A는 반드시 B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수학, 과학은 필연 명제로 문제를 풀고 우리 경영학이나 이런 사회과학은 개연 명제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뭐 확률이 얼마고 K값, K값, 뭐 T값이 얼마고 그다음 이제 뭐 설문을 했을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 3%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A는 B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과학은 개연명제 A는 B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논리적 문장에 대해서는 훌륭한 논증을 하려고 그러면 이 논증 자체가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이 A, R, G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보라. 여러분이 쓰는 모든 문장 파라그래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A, R, G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보라. 그래서 이 논증을 갖다가 하는 사례 문장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acceptable 하려고 그러면 아스피린은 열을 내린다. 그러면 이 결론과의 관련성 릴리번트를 보면 약으로 인위적으로 열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뭡니까? 아스피린의 주성분 중 아세틸살리산이 그렇게 열을 낼 수 있는데 부작용도 적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열이 나면은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좋겠다. 왜냐? 아스피린은 열을 내릴 수가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주성분이 열을 내릴 수 있는데 물론 부작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죠. 그죠? 앞에 이야기는 열이 났으니까 아스피린 무조건 먹으라 하는 것보다는 이 문장 3개로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부작용까지 고려하면서 의미가 전달된다. 그래서 첫 번째 acceptable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장 형식은 A는 B이다. 또는 여기에 가정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로 관련됩니다. 자, 내가 뺨을 때리니까 소리가 났죠. 뺨을 안 때리니까 소리가 안 나죠. 손바닥이 뺨을 닿으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크게 날 때하고 작게 날 때는 뭔 차이입니까? 세게 때리면 큰 소리 나고 살짝 때리면 작은 소리 나고 안 때리면 소리가 안 나죠. 그죠? 그러면 이 소리라는 뺨을 때리는 소리라는 어떤 결론은 소리가 날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로 세게 때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뭡니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 때리는 상태는 독립변수, 나오는 소리는 종속변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때리는 상태를 갖다가 원인변수, 나오는 소리를 갖다가 종속변수. 이 모든 사항들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구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왜 오죠? 온도, 습도, 바람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조건이 기압 같은 게 비가 오잖아요. 그 비가 오면 물이죠. 물은 왜 흐르죠? 왜 높은 데서 다른 데서 흐르죠? 물은 높은 데서 다른 데서 흐르죠. 또 그 물이 왜 흙 속으로 스며듭니까? 흙의 입자가 세면을 하면 물이 못 스며들잖아요. 모래에 대해서 틈이 있으면 스며들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뺨을 때려서 소리가 나듯이 비가 오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근데 그 이유는 항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많이 올리니까 이 매출이 오르더라. SNS 광고비를 많이 올리니까 매출은 더 많이 오르더라. 독립변수, 광고비, 매출,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은 A는 B다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토막에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들은 마케팅 사례 연구를 한다 그러면 조사를 한다 그러면 촉진관리 사례 연구를 조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광고는 광고 전체, 촉진은 촉진 전체, 판촉은 판촉 전체, 홍보는 홍보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SNS 광고의 어떤 점들이 SNS 광고도 광고가 매체 여러분 그저 촉진 관련 의사결정에서도 설명했다시피 SNS 광고는 뭡니까? 매체의 하나지 않습니까? 신문 광고, 그다음 잡지, 무슨 오개 여러 가지 많은데 왜 SNS인가? 그럼 SNS는 어떤 장점이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그럼 그것을 선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고 그 효과는 어떨 것인가? 제품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거다 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요인을 갖다가 그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A라는 회사는 SNS 광고, SNS 광고 중에서도 주로 페이스북이나 무슨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성공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다른 경제사는 뭐가 다를까? 이런 것이 바로 사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보는 것이 바로 수용, acceptable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relevant 해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A는 B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수 간의 논리적 관계를 전면적이나 부분적인 관계를 설명을 잘해야 된다.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라운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가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죠? 또 여러분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SNS 광고가 다른 어떤 매체 광고보다는 광고 매출의 상승 효과가 높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죠? A라는 기업은 이 경우에 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또는 B라는 어떤 통계회사의 자료를 보니까 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 광고비 이 효율이 그러니까 일반 다른 매체 광고비 효율보다 높다는 것이 증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게 되면 맞다라고 우리가 의사를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 계획서에 적용을 해보면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연구 계획서의 서론 부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갖다가 기, 성, 정결 그리고 기라는 부분, 기도 그러니까 ARG로, 성도 ARG로, 전도 ARG로, 결도 ARG로 한다면 간단 명료한 걸 논리를 통해서 연구 문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는 뭐였습니까? 도입 부분인데 문제를 제기할 과제를 설명하는 일반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사례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바디샵의 사례를 갖다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선택 안 했으니까 그죠? 일부러. 자, 최근에 친환경 제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화장품 업계도 예외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친환경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성은 뭐겠습니까? 연구 문제를 제시했죠. 바디샵의 경우에는 친환경 원재료 사용과 포장재들도 그러니까 이 친환경을 해서 급속도로 이 화장품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이 되었더라. 참 재밌다. 과연 그러면 이 친환경 원재료 사용과 포장에 어떤 점들을 활용해서 이 바디샵이 그러니까 세계적 기업이 됐을까? 저는 뭐겠습니까? 화장품은 포장과 광고가 중요하다는 기존 상식을 깨고 웰빙이라는 시대 주제에 부응한 그러니까 이 더 특별한 어떤 전략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친환경 그러니까 이 친환경의 마케팅 전략, 친환경 신제품 개발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시사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바디샵의 제품 및 포장 전략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라는 말을 acceptable 하려고 하면 최근 친환경 제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맞죠?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쉽게 여러분 통계를 제시할 수 있죠.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산업별로도 다르고 근데 릴레번트 생활 필수품인 화장품 업계도 예외는 아니더라. 다양한 친환경 화장품이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에센스라든지 기초 화장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친환경성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더라. 그라운드 뭡니까? 결국은 보면은 그래서 이런 추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피부를 좋게 한다는 이런 친환경성뿐만 아니고 화장품 포장재나 다른 어떤 수송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매장을 친환경하는 전략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게 도입이 되죠. 그죠?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 재밌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이 되는 도입이 되겠습니다. 성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억셉터블한 거 보니까 많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이 친환경 화장품 개발에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 맞죠?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뭐 어떤 실패하고 성공하기도 하더라.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보니까 릴레번트한 걸 보니까 바디샵의 경우에는 친환경 원재료 사용과 포장에서 순식간에 전 세계적 기업이 되었고 여기서 전 세계적 기업이 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친환경 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홍보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성장을 이룬 걸로 판단이 되더라. 그래서 그라운드는 뭡니까? 실제로 친환경 제품 개발과 홍보 전략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매출 성장에 이 회사가 노력했는가를 그러니까 그라운드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구의 필요성이 되는 부분 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고급 포장재, 제품 성능에 대한 이미지 광고가 중요하다는 기존의 상식을 깨고도 바디샵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웰빙이라는 시대의 추세에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바디샵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제품 이미지와 친환경 제품 이미지와 광고 전략 간의 관계를 규명할 가치가 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그대로 연구의 목적이 되는 거죠. 본 연구의 목적은 바디샵 사례, 바디샵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홍보 전략 방법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경쟁기업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친환경성이 화장품 업계에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문제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거하고 뭐 어떤 점이 다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체 틀 자체를 갖다가 그죠? 틀 자체를 논리적 문장을 쓰는 데서 주력을 하고 절대로 탁상공론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어떤 컴퓨터 속에 모든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진실이나 세상에 논증할 사실이나 재밌는 일들은 전부 다 이 밖에 있는 겁니다. 현실에. 그래서 여러분 주제에 관련된 어떤 매장을 직접 가보거나 갑자기 소비자를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사령하는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 또는 일반 직원이라도 아니면 그 회사의 물건을 파는 어떤 업체라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것도 그냥 가서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문제를 잘 알아서 그 문제를 확인하는 해결 방법을 찾는 입장에서 우리가 시도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RG 원칙을 지키는 문장을 비록 이런 사례 연구뿐만 아니고 논문 작성뿐만 아니고 모든 여러분의 개인적 어떤 활동에서 또 한번 적용해서 활용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